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다른 사이드에서는 NFT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웹3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FT 뱅크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NFT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NFT뱅크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NFT뱅크는 NFT에 대한 자산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NFT 자산 관리라고 하니까 좀 흥미로운데 저도 제가 직접 몇 개를 산 NFT들도 있고 에어드롭 받아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NFT 뱅크에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제가 서비스를 쓸 수 있고 자산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NFT 같은 경우는 ERC20 토큰이라고 말하는 여타 토큰들이랑 조금 다르게 가격 정보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시시각각 거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부동산 산 다음에 사실 우리 집 얼마지? 하면은 공인중개사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비슷한 우리 집이랑 가장 비슷한 집들 최근에 얼마에 팔렸는지 보면서 대충 파악하잖아요. 비슷하게 NFT 또한 내 NFT 얼마에 지금 팔 수 있지? 하면은 비슷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좀 시세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NFT 뱅크에서 이제 자산 관리한다는 뜻은 내 지갑 딱 등록한 순간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NFT들이 다 한데 모여져서 한 공간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동시에 각각의 NFT는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일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 정도의 이 NFT를 내놓으면 한 어느 정도 빨리 지금 팔릴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퀴더블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시가를 나타내는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퀴더블 프라이스라 해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어요. 같이 제공하는 이유는 결국에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른 코인들은 내놓으면은 우리가 시장가에 맞춰서 그냥 팔 수 있고 또는 지정가를 설정하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빨리 팔릴 수 있는데 NFT는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얼마 정도에 내놔야 잘 팔릴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까지 총체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합리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유동성 낮은 이 자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 좀 돕고 있습니다. 네, NFT에 관심은 있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좀 시작이 망설여질 수 있잖아요. 메인넷별 NFT 생태계는 어떠한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강자는 이더리움이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솔라나나 폴리곤이나 또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의 새로운 NFT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많이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일 잘 나가는 건 이더리움. 그 다음으로는 폴리곤인 것 같아요. 사실 폴리곤의 NFT 프로젝트가 많은 이유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스피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드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 네. 속도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새롭게 NFT를 이제 만들 때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고 빠른 폴리곤이란 곳에서 하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면서 한 재작년부터 굉장히 폴리곤이 많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속도나 이제 메인넷이 가진 기본적 기술 요소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솔라나는 어떤 종류의 NFT, 이더리움은 어떤 종류의 NFT 이런 측면에서 차별 요소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제가 그 부분 빠뜨렸네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구성 요소들도 각 체인마다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기술 요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하고 빠르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NFT 프로젝트의 형태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령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좋은 블록체인이었고 이제 제약 요건이 훨씬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기술적 배려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들도 많았고요. 반면에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랑 사실은 거의 똑같은 코드 베이스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NFT가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 특히나 이제 폴리곤에서 런칭했었을 때 이점이 더 많아서 복잡도에 따라서 선호도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럼 지금은 사실 이더리움이 초기의 생태계 강자고 이제 폴리곤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유저가 이제 이더리움 훨씬 많아서 그럴 텐데
뭐 그게 몇 년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러면 다른 메인넷들도 많이 캐치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더리움 위에서 NFT를 발행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을까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점진적으로는 이더리움 외에 타 블록체인에도 더 이상 블록체인이 어떤 블록체인을 쓰냐는 점점 덜 중요해지게 될 것 같아요. 과거부터 많이 연구되던 분야가 이제 상호운용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 블록체인,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내에서 이 자산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오랜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 블록체인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발전을 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결국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블록체인을 쓰냐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될 거고, 결국에 내 자산이라는 게 온전히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주장할 수만 있다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블록체인 자체가 중요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NFT 시장의 전체적인 뭐 히스토리, 트렌드, 유형, 뭐 기업들의 이제 도입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NFT만으로 존재하기는 어렵고 사실 NFT 뱅크에서 하는 역할처럼 NFT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서비스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이제 주변 혹은 지원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섹터를 나눠보자면 뭐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섹터도 되게 큰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역이겠고요. 이제 지갑들 중에서도 과거 지갑들 같은 경우에 NFT를 네이티브한 형태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메타마스크가 좀 대표적이었었고요. 이제는 NFT를 굉장히 네이티브한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갑 서비스도 많이 나오기 또 시작을 했고요. NFT 파이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NFT 파이라는 그 개념이 좀 나오고 한지는 꽤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 씬 내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는 한 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블루칩 NFT라는 게 확실히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블루칩 NFT를 담보로 해갖고 이더리움이나 여타 토큰들을 빌리는 행위들이 시작이 됐고요. 근래 들어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NFT.com, 네. NFTFi.com, 그다음 아케이드, 뭐 밴드다오, 되게 다양한 NFT 랜딩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는 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P2P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P2풀 방식.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P2P는 양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 딜이 진행이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본인의 NFT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돈을 빌려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빌리고 싶은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거 잘 아는 NFT고 얘는 한 이 정도 내가 빌려주게 되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에 만약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되더라도 그 NFT를 직접 받게 되니까 네. 내가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마켓에서 내가 적절한 가격에 잘 팔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원금이나 이자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양자 간의 그 OTC 거래를 통해서 체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 P2P 방식이고요. 이 P2P는 어렵잖아요. 이 상대방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지만 딜이 진행이 되니까. P2풀은 그냥 그 풀에다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돈을 그냥 넣어놔요. 그 풀 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시스템이랑 조금 더 비슷해요. 예금자들이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그렇게 모인 예금 갖다가 은행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대출을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는 것처럼 다른 사이드에서는 NFT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죠. 그런 은행의 역할 같은 것 같은데 그 은행은 사실 중앙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방식에서는 혹시 중앙화에 대한 이슈는 없나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중앙화 이슈를 사실 푸는 게 핵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밴드다오라고 있고, 밴드다오는 디파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베라는 탈중앙화 머니마켓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크를 따서 만들었어요. 중앙화 주체가 없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의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갈래의 랜드스케이프가 구성이 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랜딩 볼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NFT 파이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매스 어둠션이 되려면 좀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가장 걸림돌이 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해당 담보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LTV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얘기하는 것처럼 이 NFT를 담보로 한 LTV는 한 몇 퍼센트 정도 줘야 합리적일까?
이자는 한 어느 정도 받으면은 합리적일까 주요 파라미터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실물 경제에서는 은행이라는 주체가 그런 것들을 대신하잖아요. 은행이라는 주체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평가를 하는 다양한 이 수단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데 이쪽 시에서는 이게 탈중앙화되어 있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 측면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그런 정보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만 대출을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증거래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매스 어둉션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저희가 규제 얘기를 뺄 수가 없죠. 규제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 빠른 시도나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규제에서 이제 얼마나 따라잡아 줄까가 사실상 고민인 것 같고 디파이라는 거는 그래도 또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NFT파이라고 해서 아예 다른 영역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단어들을 봤을 때 또 규제 당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NFT 파이 영역에도 분명히 규제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규제라는 게 왜 만들어질까라고 보면 선량한 소비자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지대로 끌어와서 그런 확률을 낮춰줄 것이냐. 결국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시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겠고 그런 것들을 제도권 내에서 의무화시키는 것들이 결국에 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생태가 더 잘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NFT 파이 또한 금융이 덧붙여지는 영역이다 보니까는 좀 필수 불가결하게 그런 규제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큰과 NFT를 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NFT 프로젝트에 토큰이 도입되거나 토큰 프로젝트에 NFT가 도입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토큰의 역할과 효용을 좀 구분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BAYC에서도 NFT를 냈는데 그 이후 이제 에이프 코인을 내면서 사실상 말이 많았잖아요. NFT 홀더들은 우리는 NFT 홀더인데 뭘 또 내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뭐 그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NFT가 하고 있는 역할과 그 토큰이나 코인이 하고 있는 역할이 어떻게 좀 다르고 어떻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그 프로젝트의 나름의 그 토큰 이코노믹스라는 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토큰 이코노믹스라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나름의 그 경제 생태계를 또 구성하려다 보니까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차원에서 주요한 경제 개념들이 이제 넣게 돼요. 토큰이라는 이 매개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없더라도 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본인들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토큰을 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굳이 토큰이 필요할까 하는 경우도 정말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에이프코인 얘기를 좀 들어주셨지만 저 또한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굳이 에이프코인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유가랩스에서 그 BAYC가 처음에 나온 다음에 뭐 아더사이드라는 메타버스 또 프로젝트를 내게 됐거든요. 본인들만의 또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나름의 화폐 시스템이 분명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화폐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명분이 필요해서 이런 메타버스를 만든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더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프로젝트가 자신만의 계속 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코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NFT 시장에서 다오는 필수적일까요? 아니요, 꼭 필수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NFT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이렇게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정 컬렉션 안에 뭐 예를 들어 10,000개의 NFT들이 있다 그러면 그 10,000개의 NFT의 효용 가치를 좀 느끼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 컬렉션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좀 높아질 거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텐션이 모인 거에 의해서 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의사결정을 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연다던가 하는 다양한 행위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도 오거나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상호 소통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오의 형태로 이쪽에서는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다오도 굉장히 다양한 다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벤처 다오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벤처 투자를 하는 다오도 있고 컬렉션 다오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NFT 영역에서 많이 그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플라밍고라는 다오가 있는데 이제 다오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정 뭐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고 모아요. 그 금액 갖다가 이제 괜찮은 NFT 작품들을 수집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수집된 작품들은 이 볼트라는 곳에 모여서 이 수집품의 그 다양성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좀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컬렉팅을 목적으로 하는 다오도 있고요. 재작년이나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던 P2E 게임 쪽에서 이제 게이밍 다오들, 길드를 구성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도 이렇게 다오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다오들은 나올 수 있고 NFT 씬에서도 굉장히 다오라는 게 활발하게 많이 구성되고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도 금융 자산 관점에서 투자자들과 그냥 종목 토론하고 자산 토론하는 그냥 그 사람들이면 그것도 커뮤니티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NFT를 가기 때문에 생겨나야 하는 커뮤니티의 형태라는 게 좀 있을까? NFT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가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나 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답은 못 내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 그런 고민들 계속 해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커뮤니티라는 게 NFT라는 게 하필 나오면서 커뮤니티가 더 중요해졌나 저는 그렇진 않다 생각해요. 네. 우리가 NFT라는 매개가 없었을 때도 얼마든지 커뮤니티라는 것들은 있었었고 결국엔 공통 관심사, 니치하면 니치할수록 그리고 되게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결국엔 이걸 공감하고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수는 굉장히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적은 모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났었을 때는 이렇게 되게 니치한 취향을 공유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것들이나 뭐 물리적인 것들이나 금전적인 인베스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이나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고 끈끈한 그 관계를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웹3 세상에서 코인을 산다던가 NFT를 산다던가 했었을 때 영어로는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그러죠. 많은 시간과 또는 내 이제 물적인 이런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 커뮤니티에 인볼브가 됐을 때 두 가지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런 인베스트먼트의 형태로 스킨 인 더 게임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이게 끈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아무도 그 해당 프로젝트나 NFT에 대해서 믿지 않았었을 때 들어간 얼리 어답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뭔가 함께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나름의 사명감, 나름의 미션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는 더 강력하게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커가는 커뮤니티에 보면서 나도 동참해야겠다 하는 분들 중에서는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선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당연히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NFT 시장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NFT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좀 어떤 점들을 보완 혹은 개선을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올해 초부터 해서 NFT 마켓의 볼륨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바라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NFT 그 자체를 사고 판다던가 또는 새로운 NFT가 이제 뭐 발행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또 되게 많은 빌더들이 NF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뜻은 과거에 기발행됐던 NFT들 그리고 앞으로 발행될 NFT들의 유틸리티와 이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훨씬 더 다채롭고 재밌는 NFT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NFT뱅크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NFT 메인넷과 응용 서비스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블록에게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